한국은행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거둬들였습니다. 반도체 부문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국내 4대 거래소의 거래 대금 하루 사이에 5조 원이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동결이 국제금융시장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 한국은행은 이승헌 부총재 주재로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현지 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을 점검해 이 같은 결론이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향후 주요국 경제의 개선 속도와 코로나19 전개 상황 등으로 국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응 방안을 상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연준은 이번 FOMC 회의에서 기존 0%에서 0.25%의 정책 금리를 동결하고 매월 최소 1,200억 달러로 정해둔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하는 등 기존의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전셋값 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7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0.16% 올라 지난주보다 상승폭이 커졌다고 밝혔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후인 작년 8월 첫째 주 0.17%를 기록한 이후 약 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도 6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오르는 등 전세 시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며 상반기 역대 최대 매출을 거둬들였습니다. 반도체 부문이 큰 폭으로 성장하며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배이오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2분기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2조 5,700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63조 6,700억 원으로 약 20%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9조 6,300억 원으로 73% 급증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은 6조 9,300억 원으로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반도체에서 거뒀습니다. 이는 1분기와 비교해 2배 이상 성장한 수치입니다. 2분기 호실적 배경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요가 지속되며 PC용 반도체 판매가 이어지는 가운데 클라우드 기업들의 데이터용 서버 수요가 증가하면서 D램 가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상반기 매출 129조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경신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감은 커질 전망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 콜을 통해 인텔의 신규 CPU 발표와 고객사의 휴대폰 신제품 출시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지속되고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5G 보급과 재택근무 확산, 고객사들의 재고 확보 등이 지속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배우환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급등하자 국내 4대 거래소의 거래 대금 하루 사이에 5조 원이 넘게 불어난 것으로 나타납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0시 기준 은행 실명 계좌를 확보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의 24시간 거래 대금은 112억 8,198만 달러로 우리 돈 약 13조 16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전 같은 시각 기준 24시간 거래 대금 7조 6,429억 원보다 약 70.3%가 급등한 겁니다. 이들 외에 거래 대금이 비교적 적은 거래소에서는 하루 사이 거래 대금이 200%가 넘게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이 저축한 금액을 2배로 불려주는 희망 2배 청년 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2배 청년 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을 저축하면 시 예산으로 저축액만큼 추가 적립해주는 청년 복지 사업입니다. 월 15만 원씩 3년 동안 저축할 경우에 본인 저축액 540만 원, 시 지원액 540만 원 등 1,080만 원과 민간협력은행이 주는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작년 3,000명에서 올해 7,000명으로 대폭 늘어났고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서울 거주, 만 18세부터 34세 사이 저소득 근로청년이 다음 달 2일부터 20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이시라면 보통 마이너스 통장, 마통이라고 불리죠. 개설해 놓으신 분들이 종종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 최근 한도가 줄어들고 점점 더 조여오는 금융당국의 규제 때문에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2금융권으로 갈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감수해야 하는 데다가 하반기부터 제2금융권 대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대출 시장 짚어볼 텐데요. 금융부의 윤다혜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있습니까? 네, 윤다혜입니다. 예, 요즘에 시중은행 마통 상황이 어떤 겁니까? 네, 금융당국의 대출관리 주문 때문에 현저히 줄고 있는 상태입니다. 시중은행의 마통 신규 건수를 알아봤는데요. KB국민, 신한, 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의 6월 마통 신규 개설 건수는 28,566건으로 전월 30,077건 대비 1,509건이 줄었습니다. 이 중 지난해 동기와 비교하면 30% 가까이 줄어든 은행도 있었습니다. 통장 자도 대출인 마통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큰돈이 잠깐 나갈 때,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 등 돈을 쉽게 인출하고 다시 넣어놓으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용 기간이 짧을수록 이자 비용도 적고요. 하지만 최근 들어 한도가 줄고 있어 시중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울 경우 이용자들은 다른 금융권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금융당국에서 이야기를 하면 은행들은 따를 수밖에,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은행들의 지금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금융당국은 지난해부터 은행권 규제를 강화해 빠른 곳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마통 한도 축소 등에 적극 나선 상태입니다. 대출 중과율 조절 수단으로 마통이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2천만 원 초과 마통에 대해 만기 전 3개월 평균 대출 한도 소진율이 10% 이하면 한도를 20% 축소했습니다. 신한은행은 2월에 쏠편한 직장인 신용대출과 공무원 신용대출의 마통 최고 한도를 1억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우리은행도 주요 신용대출의 마통 최고 한도를 5천만 원으로 축소했습니다. 4월부터는 2천만 원 초과 마통 중 5% 미만을 사용했을 경우에 한도 20%를 감액합니다. 하나은행은 비대면 신용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에 한 해 마통 한도 사용 실적이 낮을 경우 한도를 최대 50% 감액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마통 한도를 1금융권이 다 줄였거든요. 이렇게 축소된 상태에서 추가 대출이 만약에 안 되면 결국에는 제2금융권으로 눈을 돌려야 할 텐데 이 부분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난해부터 은행권 규제를 강화하자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중은행보다 높은 금리와 대출을 쓸 경우 이로 인한 신용점수 하락 등을 감수해야 하지만 이 금융권 대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80여 개 저축은행의 가계대출은 지난해 3월 26조, 6월 27조, 9월 29조로 늘었다가 12월 31조로 30조 원을 넘겼습니다. 올 3월에는 33조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가 늘어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수요가 은행권에서 이 금융권으로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이 금융권 대출 관리도 나섭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어제 부동산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융업 간, 규제 간 다른 점을 이용한 이 금융권의 대출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규제 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도록 이 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시중 은행권에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이 40%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 금융권에선 60%로 완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은성수 위원장의 얘기를 조금 더 하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라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은성수 위원장은 어제 실수요와 무관하게 하반기에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은성수 위원장은 가계대출 연간 증가율은 5%에서 6%로 잡았지만 상반기에 8%에서 9%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절반도 못 미치는 3%에서 4%대로 관리한다는 대출관리 목표치도 제시했습니다. 시중은행의 상반기 증가율이 1, 2%에 그쳐 이 금융권이 깐깐한 관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DSR 40% 규제의 제2금융권 적용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2달 동안 가계대출 증가세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규제를 달리할 경우 이 금융권 풍선 효과가 더 커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는 것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1금융권과 2금융권을 다르게 규제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2금융권으로 이동하면서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반면 이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 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사람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해살론 등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한 정책 금융 상품을 확대하고 있어 대출이 어려워지더라도 이 상품들이 안전망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신용자 대출 수요를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고요.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예, 앞으로 대출이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서민들의 시름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대출 옥죄기 필요하기 때문에 주력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무조건 주력할 게 아니라 서민들의 대출 수요 충족할 방안도 함께 갖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다혜 기자였습니다. (10년) 동맹을 이어온 현대자동차그룹과 LG가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1조 규모의 투자로 이곳에 배터리셀 합작 공장을 세운다고 하는데요. 연간 15만 대의 전기차 배터리셀이 생산될 전망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지난 28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배터리셀 합작 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식에는 조성환 현대모비스 사장과 김종현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이 참석했고 바릴 라하달리아 인도네시아 투자부 장관이 온라인 화상으로 함께했습니다. 양사는 공장 설립에 1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1,700억 원을 투자합니다. 합작 공장의 지분을 50%씩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일정 기간 법인세와 설비 부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전기차 관련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번 합작 공장은 인도네시아 산업 중심지인 카라왕에 총 33만 제곱미터 부지로 조성됩니다. 인도네시아는 니켈 등 배터리 핵심 소재 조달이 쉽고 인건비가 저렴한 곳으로 꼽힙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배터리셀은 LG에너지솔루션의 신기술을 적용한 고성능 NCMA 리튬이온 제품, 고함량 니켈과 코발트, 망간 출력을 높여주고 화학적 불안정성을 낮추는 알루미늄을 추가한 차세대 배터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생산량은 10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셀로 연간 전기차 배터리 약 15만 대분 이상입니다. 이 배터리셀은 오는 2024년부터 생산되는 현대차그룹의 전기차에 탑재될 예정입니다. 양사는 오는 3분기 중으로 합작법인 설립을 완료한 뒤 4분기부터 공장 착공에 나섭니다. 오는 2023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2024년 배터리셀 양산에 돌입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역대 최대 규모의 차세대 군 통신망 구축 사업 수주전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전국 단위의 첫 국방망 구축 사업이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수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통 3사가 약 1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차세대 군 통신망 구축 사업 수주전에 나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SKT, KT, LG유플러스는 어제 마감한 차세대 국방광대역 통신망 구축 민간 투자 사업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전국 단위로 처음 시행하는 국방망 구축으로 사업 기간만 10년이 넘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통신망 첨단화를 기반으로 육해공군 해병대 사령부를 넘어 국방부 직할부대까지 부대 간 네트워크를 개선하고 군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통합망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SKT가 1기 사업자로서 망을 구축해 운영해왔지만 사업이 2023년 종료될 예정이라 2기 사업자 선정에 들어간 겁니다. 2기 사업자는 오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새로운 국방광대역 통신망을 구축하고 2024년부터 10년간 유지와 보수를 맡게 됩니다. 통신 3사는 기술과 인프라 등 장점을 내세우며 사업 수주에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SKT는 1기 사업에서 11년간 A등급을 유지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2기 사업의 핵심 요구사항인 전송망 가상화와 양자 암호 통신 기술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내세우고 있습니다. KT는 상대적으로 뛰어난 유선 부문의 인프라를 내세우며 전국 곳곳에 구축된 장애복구 대응 시스템을 알리고 있습니다. LGU+는 탄탄한 협력업체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수주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군통신망 사업은 제출된 사업 제안서를 토대로 평가를 거쳐 8월 중순에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처음 시행되는 대규모 단일 사업인 만큼 이통 3사의 사활을 건 수주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수빈입니다. 총 공사비 9천억 원이 서울 강북 지역 최대 재개발 사업으로 꼽히고 있는 가련 1구역입니다. 지난해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이후 절차를 밟아 나가는 중인데요.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의 일처리가 지지부진하다며 조합장 해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인지 지혜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통해 총 4,116가구의 대단지 아파트로 지어질 가련 1구역. 최근 6월로 예정됐던 관리처분 총회가 미뤄지면서 조합원들은 언제쯤 새 아파트에 들어갈지 모르겠다며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이 늦어지는 데서 조합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 조합원들이 전화하면 하고 있다, 예정이다. 간처가 늦어질수록 착공도 늦어질 거고 이주도 늦어질 거고 그럼 저희 같은 경우는 분담금 폭탄을 맞겠죠. 조합이 올해 초 배포한 책자에 따르면 관리처분 계획 총회는 이미 지난 6월에 열렸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선 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 인가를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상황. 그래야 본격적으로 이주와 철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오는 9월에 총회를 여는 것도 빠듯하다고 말합니다. 총회를 열려면 먼저 이사회와 대의원회를 진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총회 장소 섭외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조합원들이 이렇게 애타는 이유는 시공사인 롯데건설과의 계약에서 공사비 인상 없는 착공 시기를 2023년 1월로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한 조합원은 이사의 속기록에 착공이 1년 지체될 경우 공사비가 약 5% 증액된다고 적혀 있다며 가련 1구역의 경우 총 공사비가 9천억 원 가량이기 때문에 연 450억 원의 분담금이 발생한다고 말했습니다. 즉 조합 분담금이 늘어날 경우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어려운 조합원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조합은 관련 일정이 지체되지 않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합원들은 조합장 해임 투표를 위한 기초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해임을 추진하는 한 조합원은 해임 투표 발의 요건인 조합원 10%의 동의는 얻은 상태라며 해임이 가결될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올해 시공 능력평가 발표에서 삼성물산이 8년 연속 1위를 기록했습니다. 현대건설이 2위를 유지했고 지난해 3위였던 GS건설 3위로 올라 빅3 기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해 3위였던 대림산업은 건설 사업 부문을 분할하며 DLENC를 신규 법인으로 출범시키며 8위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위부터 8위 업체들의 순위가 한 단계씩 올랐습니다. 한편 건축업종 중 공사 실적 순위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대우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게임과 웹툰 등 다양한 업종의 ETF가 상장한다는 소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일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지수펀드 8종목이 신규 상장할 예정인데요. 전일 기준 개인 투자자의 일일 ETF 순매수 금액이 987억 원에 달하는 만큼 시장에선 상품 확대 필요성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증권가에선 최근 인기가 높은 액티브 ETF뿐만 아니라 웹툰과 드라마, 게임 등 미래 성장성이 높은 업종을 편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화장품의 맞수 기업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올 상반기 실적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그룹의 올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1조 3,034억 원, 1,0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0.4%, 188.5%씩 뛰었습니다. 국내 온라인 채널의 성장과 해외 시장의 선전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LG생활건강은 럭셔리 브랜드와 중국 시장에서의 선전에 올해 2분기와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LG생건의 2분기 매출액은 2조 214억 원, 영업이익은 3,358억 원으로 각각 13.4%, 10.7%씩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요철입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구름 많은 가운데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는데요. 내륙 곳곳으로는 10에서 40mm의 소나기가 더 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한편 서울, 경기는 공기질이 탁한 상태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내일도 폭염의 기세는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26도, 대구 24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서울 36도, 대구 35도까지 오르며 무덥겠습니다. 계속해서 낮에는 폭염이, 밤에는 열대야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해주시고 한낮에는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와 남해안은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점차 많아져 흐려지겠고요. 제주도와 남해안은 저녁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 청주 26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서울 36도, 청주 35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동해안 아침 기온 속초 24도, 강릉 23도에서 출발해 한낮에는 속초 32도, 강릉 31도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아침 기온 광주 24도, 부산 25도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 광주 33도, 부산 31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내일 서해와 남해는 흐려져 비가 오겠고요. 동해는 구름만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는 잔잔하겠고요. 서해는 최고 3m, 동해는 최고 2.5m로 높게 일어서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는 계속되겠고요. 토요일은 중서부와 제주도 남해안에, 다음 주 월요일은 제주도와 서해안에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다른 날에는 소나기가 올 때가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라이브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